쭉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낙수 효과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과한 주장이고 경제를 우리가 좀 이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특히 이제 진보 쪽 분들은 이게 낙수 효과 실패가 지표로 확인, 아주 과감한 제목이죠. 이 제목은.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정서적으로는 뭔가 좀 대기업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경제 현실과 다르게 판단한 게 그게 하나의 조합을 이루면 성장도 고용이 없대. 고용 없는 성장이래. 그리고 낙수 효과도 없대.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과해서 경제를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을 좀 가로막을 수 있다. 이제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걸 아주 소신껏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건 좀 이제 고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불필요한 싸움을 좀 줄이고 약간 생산적 싸움으로 좀 부분적으로 좀 넘길 수 있겠다. 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하는 상식 깨뜨리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수 효과에 대한 진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실인지 아닌지는 다 듣고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은 소개부터 하고 들어보죠.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취업 유발 계수, 즉 우리나라가 점점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네. 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성에 안 찰 수는 있으나 네. 성장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다 있다. 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조금 점잖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 네.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고 그 이후에 뭐 뒤탈은 없으셨습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뒤탈이 한 박자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예. 오늘은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이른바 큰형이 잘 되면 온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지. 네. 뭐 큰형이 돈 벌면 그냥 혼자 인마이 포켓 하겠니? 다 나눠서 쓰고 그러는 거지. 그게 큰형 돈이 우리 돈이고 그런 거야. 위에서 물 뿌리면 다 밑에도 젖는 거지. 어떻게 뭐 10층만 물을 뿌리니? 이제 그 건데 그런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기업만 돈 벌고. 네. 손흥민이 뭐 영국에서 돈 벌면 그 돈이 뭐 나한테 한 푼이라도 오냐? 낙수 효과 없지? 이제 그런 건데 그 주장도 오늘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의 내용적 시사점 중에 하나는 재벌과 대기업과 산업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예. 재벌은 특정 가문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재벌 개념의 핵심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예. 그 나라들은 재벌은 없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다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제 중소기업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로는 독일 같은 나라 포함해서 그래서 재벌은 그런데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그러나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더라도 대기업은 긍정적 역할을 적극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벌은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은 장려하는 게 좋은 거다. 이제 산업도 육성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재벌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잘 성장하는 곳에 좋은 경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가진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경제도.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수출 대기업 그 역할을 좀 뭔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정서적으로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 그래서 이 책 제가 쓴 책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곳에 그 역할이 많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어떤 미중 관계 여러 가지로 바뀌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뜸 이 책에 좀 비판적이신 분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너는 좀 대기업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네. 그러면서 약간 너는 뭐 정경련, 경총, 뭐 자유기업원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과하게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과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꼭 거의 뭐 약간 100이면 100 가까이 이제 하시는 반론이 야 낙수 효과 없는 거 다 증명된 거 아니냐. 근데 넌 지금 네 주장은 낙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항상
뭐랄까 이렇게 그 우리 기승전 뭐 땡땡땡처럼 기승전 낙수 효과 이런 걸로 많이 논리가 귀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좋은 불평등 관련해서 할 때는 뭐 낙수 효과를 약간 이제 논의를 반은 피하고 이제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퉁치고 넘어갔었는데 네. 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진보 경제학의 여러 가지 보조 논거들, 뭐 고용 없는 성장 등등 그것도 이제 제 딴에는 열심히 이제 살펴봤던 게 많은데 낙수 효과도 살펴봤었었죠. 그래서 내가 쭉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낙수 효과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좀 그건 이제 과한 주장이고 네. 경제를 우리가 좀 이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특히 이제 진보 쪽 분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오늘은 아예 좀 이제 아예 정돈해가지고 한번 이제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그 얘기를 차츰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18년 12월 달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1년 반 후에.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소득주 성장 논란과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고, 2018년 12월 달에 여기 짧게 보시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따 얘기는 다시 할 얘기고요. 그리고 요 기사는 2017년 오른쪽에 있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2017년 10월 기사예요. 이 제목도 아주 과감한 제목인데요. 네. 단독 한국 낙수 효과 실패 지표로 확인. 힘받는 소득주 성장론. 2017년 10월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죠. 네. 그래서 낙수 효과 실패나 이런 거는 거의 진보 쪽 언론과 진보 쪽 학자들, 진보 쪽 시민사회나 진보 쪽 정치권에서는 네. 야 이게 뭐 이거는 마치 우리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왜 수학에서 이제 공리라 하잖아요. 공리. 약간 너무 자명한 거 아니냐. 거의 뭐 만장일치사항 같은 건데 정말 그런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를 좀 제대로 인식하는 거에 이게 낙수 효과 실패가 지표로 확인. 아주 과감한 제목이죠. 이 제목은.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라고 그냥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던 기사의 일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낙수 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낙수 효과란 말씀을 하실 때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고용 없는 성장이랑 좀 관련있는데요. 예.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 얘기는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가 이제 좀 경제 성장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가정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좋은 불평등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 경제 정책 기조로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네. 그 낙수 효과에 대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어랑 목적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란 말은 약간 두루뭉실한 표현이어서 무엇에 대한 무엇의 낙수 효과인지 네. 주어 목적어 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 성장을 하면 자동빵으로 우리 분배가 다 좋아진다. 분배에 대한 성장의 낙수 효과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떼돈을 벌면 서민도 떼돈을 번다. 어떤 부자와 서민의 관계에 대한 낙수 효과. 그중에 서민에 대한 부자의 낙수 효과. 그다음에 이제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 내수 중소기업이 잘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할 수는 있어요. 수출과 내수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두 가지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로 낙수 효과 개념을 인수분해한다고 치면 요 1번, 2번 경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왜냐면 낙수 효과란 말은 맥락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예. 경제 성장과 분배의 낙수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거는 낙수 효과가 좀 뭐 작동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돈을 벌면 서민도 돈을 번다는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2번인 경우에는 뭐 이제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보는데요. 중심 논점은 근데 실은 이런 맥락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문 지상이나 등등 볼 때는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 내수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실은 낙수 효과 핵심이고 앞에서 기사도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였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런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네. 왜냐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니까. 요 얘기는 이제 뒤로 한다고 치고 하나씩 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마침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잘 예쁘게 만든
그 그래프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도표 덩어리인 책입니다. 이 책도. 저만큼이나 제 책만큼이나 도표 그래프가 많은 책인데요. 수출과 내수의 관계를 예쁘게 잘 정리해 오셨어요. 수출이 쭉 증가하면 내수용 출하도 같이 이제 약간 이제 거의 한 박자, 반 박자, 거의 뭐 약간 실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쭉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하면 내수도 증가하고 수출이 하락하면 내수도 하락한다. 그것을 이제 실은 이게 이제 수출과 내수의 관계를 이제 실시간에 가까운 걸로 보여준다는 거를 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수출 증가율과 공장 가동률의 추이예요. 이건 이제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인데 그것도 같이 홍춘욱 박사님 표에서 갖고 온 건데 수출이 쭈르륵 움직이면 이제 공장도 뭐 이제 진폭의 차이는 좀 있으나 수출이 움직이면 공장 가동률 또르륵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특히 수출 중심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출과 연동돼 있죠. 그래서 한국은 수출이 부진해지면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제가 안 갖고 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중국이 중간재 국산화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화공업 베이스 제조업 부분이 그쪽이 많이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은 수출과 내수의 관계는 이제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016년에 이제 총선이 있던 해인데요. 정치권에서 조선업 구주종 관련된 걸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선업이 2014년, 15년, 그러니까 10년대 초중반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만들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만들면서 갑자기 원유 가격이 팍 급락을 하고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높을 때 수익성이 있는 플랜트 산업, 그 플랜트 조선 쪽이 갑자기 2010년대 중후반에 쫙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유가가 쫙 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해운업의 구주종 이슈가 이제 한참 있었는데요. 2015년, 16년, 뭐 부분적으로 약간 17년 정도까지도 조선업 구주종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에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낙수효과라는 말 자체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수출 대비 내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대기업만 망하게 냅두면 되거든요. 굳이 뭐 지원해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나 열심히 지원하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낙수효과가 있다는 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부 당국자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인가요? 그렇죠. 정부 당국자도 알고 실은 정치권 당국자도 알고 있고. 그냥 예를 들면 뭐 굳이 조선업체로 한정하면 낙수효과는 없는데 그 조선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 고용된 노동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론도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낙수효과는 1도 없지만 그냥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있는 그 노동자 분들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을 좀 잘 많으니까 또 직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건지자라는 것도 이제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용 형태 공시제라 그래서요. 고용노동부가 당신들 회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지를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형태를 정해가지고 그걸 신고하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기업들이 이제 신고한 데이터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자료들인데요. 2016년과 18년, 왜냐면 16년과 18년을 비교한 이유는 이때가 이제 조선업 구주종 이슈가 있던 시기여가지고요. 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상단선이 16년도 데이터고요. 요 선이 18년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18년과 16년 사이의 격차를 정리한 게 요건데요. 전국 기준으로 노동자가 12.8만 명이 증가했고 2년간 정규직은 9.4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3.5만 명 증가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그냥 줄여서 부울경이라 표현하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여기는 이제 정규직 숫자, 여기는 비정규직 숫자, 여기는 비정규직 비율인데요. 그걸 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노동자 숫자는 이제 만 명 단위로 정리해가지고 13.6만 명이 줄어들었고 부울경에 국한해서 그 다음에 정규직 숫자는 그 중에 3.7만 명이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숫자는 9.9만 명이 줄어든 거죠. 이게 이제 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을 상당 부분 이제 하청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주거나 이제 그때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울산과 경남은 비정규직 비율이 10%포인트가 급감할 정도였어요.
이 이제 울산과 경남 지역은 이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그렇죠.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자 그룹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선업에서의 비정규직은 통상적으로는 물량이 확 늘어나면 늘어났다가 이제 확 결합했다가 물량이 줄어들면 확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경기 호황기 때는 급증하고 경기 후퇴기는 약간 급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점심 때 저녁 때 쿠팡 이츠 그렇죠. 배달 기사 같은. 네네네.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랄까 하나의 사례이긴 하겠지만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울경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 변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해당하는 분들이 좀 뭔가 괜찮은 처지에 있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덜 괜찮은 처지에 있는 분들도 간주할 경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낙수 효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좀 이제 자세히 보려는 것 중에는 요 데이터부터가 이제 좀 약간 좀 본론 같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거는 네. 조선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네. 즉 뭔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도 같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라면 그게 뭐 낙수 효과를 반증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까?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수출 대기업 정규직.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고, 이제 비정규직인 분들을 좀 덜 좋은 처지에 있는 분들로 보면,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실은 이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도 같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 수출 대기업 정규직의 처지랑 비정규직 처지가 약간 연동해서 움직였다. 라는 의미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보여주신 그 표는 어려워질 때 같이 어려워졌다는 통계일 텐데. 네. 요거는 이제 KDI의 안상훈 박사님 등등이 생산의 국제화 고용 구조의 변화라는 거에서 만든 건데요. 1995년 우리나라 총 수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반도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있고 중소기업들 또는 협력업체들로 봤을 때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조달 받는 게 있고, 뭐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해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조달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1995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10억 원을 만들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76.3%였고 해외에서 조달되는 부가가치가 23.7%였다는 거예요. 편의상 10억 원이라고 치면 7.6억 원 정도 되겠네, 대략. 7.6억 원은 아무튼 국내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 또는 뭐 여기서 이제 뭔가 도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한 2.4억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일본이 5.9%, 미국이 4.5%, 중국이 1.1%, 뭐 기타가 12.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국내와 국외가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는데, 여기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이제 어떤 글로벌 산업 연관표라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 단위의 어떤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KDI 한국개발원의 안상훈 박사님 팀이 이제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정리한 표인데요. 그 말은 1995년에 네. 우리나라가 100이라는 가격을 가진 어떤 그 TV든 자동차든 뭘 수출하면 100만 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100만 원으로 해외 쪽에 뭐 부품이라도 수입해 올 수 있고 네. 중국에서 잠깐 조립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쪽에다 뿌려주는 돈이 23만 원. 네. 국내 근로자들이든 국내 하청업체든 이쪽에다 뿌려지는 게 76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76만 원, 24만 원 대략. 그런데 한 95년부터 한 10몇 년 지나서 2009년 경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59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편의상 100만 원이었다고 표현하면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41만 원 가까이로 늘어난 거죠. 59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그래서 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76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그냥 뭐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만드는 거가 비중이 좀 늘어났다. 요게 이제 그 단위당 그러니까 10억 원 또는 100만 원어치를 봤을 때 낙수 효과가 부분적으로 줄어든 게 사실인 거죠. 네. 요걸 두 개 비교하면. 그러네요. 예. 네. 요게 이제 하나가 그래서 국내 생산 부가가치 비중은 똑같은 10억 원일 때 76.3%가 95년도에는 만들어지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한 59.4%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 10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 한 대략 한 15년 가까이 되는 변화를 보면
16.9% 포인트가 감소했다. 네. 요거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10억 원당 낙수 효과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국내 생산 부가가치 또는 국내 생산 낙수 효과는 총량으로는 어떨지, 총량으로는 어떨지라는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낙수 효과는 요 앞에서 76%에서 59%로 네. 왜 줄어들었을까? 95년과 2009년 사이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보면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발 수출할 때는 네. 가발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 여성들 머리 잘라서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 바느질하고 본드 붙여서 네. 그래서 팔았으니까 판돈 다 우리나라로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든 네. 근로자 주머니로 들어가든 그거야 차이가 있겠으나 네. 그러나 요즘에는 반도체 수출이 주로인데 네. 그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장비 사오고 미국에서 장비 사오고 일본에서 부품 소재 사와서 만들잖아요. 네. 가발은 다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 반도체로 벌어든 돈의 꽤 일정 부분은 유럽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는 게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 딩동댕 정답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발 산업이거나 신발 산업이거나 섬유 산업일 때 예. 어떤 노동 집약적이고 중간재를 외국의 중간재 우리 소부장이라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외국의 소재 부품 장비를 쓰긴 쓰지만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24% 정도만 썼던 거고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글로벌 밸류체인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40% 쓴다는 거죠? 그렇죠. 40% 정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이 이제 세계화가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나는 공산권이 인구 대국들이 많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합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95년도에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원래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국제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나라인데 미소 경쟁의 소련이 작살이 나가지고 미국이 유일 패권을 가지면서 야 이제 전 세계를 우리 미국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냥 전 세계가 다 자유무역을 하자 라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린 게 9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GDP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됐었는데 90년대 중반까지는 한 20여 년간을 걸치면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로 한 뭐 2배는 안 됐지만 2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발, 섬유, 신발이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은 전 세계 교역량이 다 늘어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겠죠. 예. 이제 그래서 10억 원당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와 국외에서 생산하는 거의 낙수 효과의 비중은 바뀐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세계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됐었던 측면으로 봐든다. 이게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76%에서 59%로 줄어든 게 사실인데 10억 원당 비율 변화 있는데요. 10억 원당 비율 변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액이랑 비교하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95년, 2009년을 비교하면 수출 총액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 거가 2,384억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네. 이게 95년 대비 2009년을 배율을 표현하면 수출이 2.9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10억 원당 낙수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수출 총액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로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 총액을 뽑으면 이게 한 120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GDP 증가는 요 시기에 한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GDP는 1.7배가 늘어났는데 네. 수출 자체가 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수출로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 총액 그게 이제 요 금액인데요. 예.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래서 전체 GDP로 이걸 나눠주면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해보면 오히려 수출로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 총액을 GDP로 나누면 오히려 실은 낙수 효과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 잘 되면 우리나라 GDP도
또는 우리나라에 떨궈지는 부가가치도 늘어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원당 낙수 효과는 예컨대 10%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뭐 극단적으로 한 뭐 100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뭐 총액은 그렇죠. 총액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10억 원당 낙수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총액 기준 GDP와 총액을 비교한 경우에 낙수 효과는 실은 오히려 더 커졌다. 다만 요 2095년과 2009년 사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인데요. 네. 그 즈음인데 그래서 나머지 방금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경 글로벌 금융위기경까지의 낙수 효과는 그리고 이때가 수출이 워낙 급증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한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해서 수출 대기업 낙수 효과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는 게 좀 이제 제대로도 보는 걸로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로 비유하면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그냥 자동차 회사들이 알아서 조립하고 그랬는데 네. 이후에는 이런저런 해외로부터 뭐 로봇도 사오고 뭐 하면서 공장에다가 네. 그래서 현대차가 번 돈의 꽤 일정 부분은 현대차의 공장 자동화를 위한 비용으로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지만 이러나 저러나 전체적으로 수출 대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더 늘어났다. 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95년 이후에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 다만 10억 원당 비중은 왜 줄어들었냐? 그건 이제 세계화 현상 때문이고 네. 세계가 점점 이제 어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발달과 일종의 뭐랄까 국내에서 작동하던 낙수 효과가 글로벌 단위에서 작동하는 낙수 효과로 좀 바뀐 측면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글로벌 낙수 효과로 좀 바뀐 게 있어서 이건 어떤 뭐 기업의 잘못인 건 아니고 경쟁 환경 또는 경제 환경이 좀 바뀐 걸로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낙수 효과와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낙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낙수 효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글로벌 밸류체인이 많이 작동돼 있는 거고 가장 발달한 분야죠. 그래서 뭐 그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를 어느 정도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물론 이제 뭐 대만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는 해외랑 많이 중간재 소재 부품이 연동돼 있고 반면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 인철제철부터 철강부터 맨 마지막에 자동차 보험 서비스업까지 뭔가 국내에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과 연동돼 있는 경우는 국내 낙수 효과는 좀 작아지고 국내 완결적 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 낙수 효과는 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더 커지면 단위당 낙수 효과는 좀 줄어들고 현대차 비중이 더 커지면 단위당 낙수 효과는 좀 더 커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단위당 낙수 효과랑 낙수 효과 총액을 좀 구분한다고 치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10억을 벌다가 한 1조, 10조, 100조를 벌게 된다. 그러면 낙수 효과 총량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는 단위당 낙수 효과의 변화와 총량의 변화 그런 걸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산업의 특성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제 낙수 효과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좀 더 적을 때는 국내에서 76.3%가 만들어지다가 좀 그것이 활발해지면 60% 가까이로 만들어져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하나는 약 60% 정도는 낙수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단위당 낙수 효과 자체도 여전히 60% 가까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억 원을 팔면 뭐 6억 가까이를 이제 뭔가 국내에 뭔가 머물게 되니까 협력업체가 됐건 노동자분들이 됐건 이제 도움이 받는 거고. 그래서 이거 뭐 이 비율은 바뀔 수 있지만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낙수 효과가 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과거에 비해서 76%에서 60%로 줄어들었다 한들 그게 수출 대기업의 역할이 줄어든 거냐로 보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뭐 설명하면 다 이해도 되고 네. 뭐 되는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삼촌 이렇게 일하는 가족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손님한테 받은 음식값은 다 이제 가족끼리 나눠 갖는 상황인데 네. 그 식당이 점점 잘 되다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써야 되고 동네에서 다른 모르는 남도 식당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해야 되면 네. 이제 식당이 버는 돈이 다 우리 가족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분들 포함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남한테도 돈도 줘야 되고. 네. 그분들이 해외 송금도 막 해버리고. 뭐 당연히 네.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더 잘 되기만 하면 네. 전체 벌어들이는 돈에서 우리 가족이 갖고 오는 돈의 비율은 줄었으나 네. 그러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으나 당연히 남의 손을 네. 빌렸으니까 그러나 장사가 잘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서빙도 하고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도 오는 거니 네. 여전히 낙수 효과는 있다. 네. 그건 뭐 어디다 적용해도 다 맞는데 네. 오히려 낙수 효과라는 게 없다고 증명됐다는 쪽의 주장은 뭡니까? 오늘 도입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그거를 이제 거슬러 가면 예, 낙수 효과는 없는 걸로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 논리는 뭐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낙수 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무엇이 낙수 효과냐?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은 요 말과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요 1번과 2번은 실은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죠. 맥락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용 없는 성장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약간 거의 1시간 분량으로 자세하게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논리랑 낙수 효과가 없다는 논리가 약간 상보 관계라 그럴까요? 수출과 대기업 실적은 늘어나는데 네. 우리나라 일자리 숫자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니 네. 그 낙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면 네. 수출 기업이 수출 안 하면 그 일자리라도 유지되는 줄 아느냐라는 네. 게 반론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 없다는 주장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기업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짜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수출도 별로 의미 없는 거고 대기업도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성장도 별로 의미 없는 거고 기업도 별로 의미 없는 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근데 그거는 조금씩 다 이제 약간씩 과장된 판단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출로 창출된 이거는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기간 및 국면마다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걸 전제로 수출로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 총액은 오히려 이 기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실은 GDP 대비로 비율로 봐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 분야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부가가치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 한 27% 가까이 되고 고용으로 치면 한 16%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 있는 기업의 그 중소기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라 그래요. 쿠션에 쿠션을 쳐가지고 1차, 2차, 3차, 4차의 협력업체들이어서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 대기업과 관계없는 제조업 분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과 뭔가 결합되어 있는 그 제조업이 그 중소기업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한 절반 가까이도 뭔가 이제 경기 변동을 같이 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조선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뭔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서적으로는 뭔가 좀 대기업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논리가 조금씩 뭔가 판단이 조금씩 다르면 실제 경제 현실과 다르게 판단한 게 그게 하나의 조합을 이루면 성장도 고용이 없대. 고용 없는 성장이래. 그리고 낙수 효과도 없대. 그리고 기업이 소득이 올라가도 가게는 좀 뭔가 안 좋아지는 거래. 그 하나하나로는 뭔가 좀 약간 정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여지도 있는데 하나의 합쳐진 어떤 논리 패키지를 생각을 하면 약간 무용론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경제 성장이나
대기업이나 수출이 하는 역할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진다. 저희 집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 집에서 2%인 아빠가 네. 뭐 월급이 좀 올라가는 건 같은데 네. 맨날 우리 집 반찬은 다 거기서 거기니 우리 집에서 2%는 필요 없다 네. 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아이들이. 아, 그렇군요. 그 2%님의 낙수 효과에 관한 건데. 논란인데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없어지는 순간 네. 그 똑같은 반찬이라도 유지될 거냐 네. 라는 건 저는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또 별개 문제긴 한데요.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표현이 좀 약간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돈을 더 버는데도 왜 저희 집 반찬이 거기서 거기냐면 네.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형제 2명한테 계란 후라이 2개 해주면 배부르게 먹었는데 네. 요즘에는 6개를 해도 다 먹고 싸웁니다. 아, 근데 왜 우리는 10년 전에도 반찬은 계란 후라이, 지금도 계란 후라이냐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욕망 상승이 낙수 효과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뭐 어쨌든 아무튼 뭐 그냥 제 얘기였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낙수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 계란 후라이 얘기였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진보 쪽 계신 분들이 뭐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경우 해당할 텐데요. 네. 뭐 예외가 아닌 경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제 그 하나는 독재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이제 그 10월 유신이 이제 72년 10월 달이었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72년 10월부터 87년 민주화가 6월항쟁 전까지 그 한 72년부터 87년 약 15년 기간 15년 기간 동안은 특히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않고 이제 뭔가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대의원들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 15년 기간을 근데 그 시기에 뭔가 한편으로 또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자주국방이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그 시기에 뭔가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저항적 세계관, 저항적 정서, 문제 제기하던 거.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참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경제 문제를 보면서도 기존의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과해서 박정희 독재가 나쁘다고 해서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경제 체제가 그렇죠. 나쁠 것이다라는 그렇죠. 주장은 옳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원래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보수라는 개념 뭔가 지키는 거고 진보라는 건 뭔가 바꾸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 리턴, 로 리스크 고수익, 고위험, 저수익, 저위험이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뭐랄까 크게 변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실은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틀릴 확률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 지향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국 현대사의 어떤 특수성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저것도 뭔가 아닐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닐 것 같아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견해들도 나오고 우리가 좀 반성할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 정말 그런지. 네, 정말 그런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고용 없는 성장론이라는 말이 뭔가 정서적으로는 또 뭐 그럴 듯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사회과학과 느낌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경제학이라는 건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따져볼 때 고용 없는 성장론도 좀 약간 과장된 인식이고 그거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낙수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이 아닌 주장과 사실이 아닌 주장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곱하기 현상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뭔가 경제를 좀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특히나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소득과 일자리는 성장에서 비롯되는 걸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뭐 복지와 분배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그런데 뭔가 성장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성장을 결국 주도하는 것은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기업, 대기업, 수출, 투자, 규제 이런 거랑 연동돼서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과해서 성장 자체를 좀 약간 불온시하거나 수출 자체를 좀 불온시하거나 대기업 자체를 불온시하는 거는
경제를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을 좀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제 뭐 책도 이제 책 전체도 그런 게 담겨 있는 거고 근데 책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뭔가 팩트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오늘도 이렇게 하고 하나씩. 이제 앞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일종의 이제 어떤 진보 경제학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팩트 플리스 그런 걸 좀 더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도 한 적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프로님 왜 하셨었던 것 같으세요? 복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대기업 혹은 수출기업, 뭐 기업체 혹은 경영인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주도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이 번 부를 가져가는 비율조차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번 돈 대부분 뭐 주주들이 가져가지 그럼 뭐 근로자들 보너스 뭐 몇 줍니까? 조금 주고 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분배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잘 발전하고 있고 그 효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치 그건 불의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가 기업을 운영하는 그들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치라고 전제가 되는 이 상황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낮은 가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이 고용을 해줘야 겨우 나의 월급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번 돈에 대해서도 그들은 많이 가져가고 나는 적게 가져가고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피곤한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저는 그런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같이 번 돈인 것 같은데 왜 돈은 사장님이 더 많이 받아가고 주주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그러냐.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그냥 하다 보면 얼핏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저게 나쁜 거고 이게 문제인 거고 이런 거구나,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가치라는 것과 부를 생산하는 가치는 좀 다른 것이고 일종의 윤리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을 구분한 거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겁니다. 즉 제가 동네 조기 축구를 해서 조기 축구팀에서 열심히 뛰면 11명이 똑같이 땀을 흘리고 심지어 저는 더 많이 땀을 흘리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니까 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축구는 결국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팀에 속해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놈이 그냥 다 이긴 걸로 하는 이 상황이 나는 내 땀은 훨씬 더 내가 많이 흘렸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축구를 못한다고 해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축구로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냥 저 개인 생각하면요. 저를 복귀해 보면 저는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움 마음. 무엇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제가 이러저러한 가정 환경이 됐건 어린 시절이 됐건 아니면 그게 심리적 요인이 됐건
어느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 처지들에 대한 불만들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회 때문이야.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거야. 이게 나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 어떤 불운 또는 불행 또는 어떤 이제 그 어려움이었다 생각했지만 이게 알고 봤더니 뭔가 구조적인 것 같아. 근데 그 구조적인 게 내 잘못은 없어. 내 잘못은 뭐 또는 이제 우리 주변 잘못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것 같아.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작동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또는 뭔가 이제 노동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네. 또는 뭔가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어떤 사회 운동적인 걸로 작동을 하고. 근데 그 미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뭔가 강자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거.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불의하고 뭔가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뭔가 남을 뜯어먹은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근데 그렇게 왜 잘 또 수용이 되냐면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현대사의 과정이 실제로 뭐 친일파가 어쩌고 독재가 어쩌고 내지는 뭐 재벌과 정치권의 결탁, 뭐 정경유착 등등이 사실이잖아 이게 전부 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미운 마음이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등등을 봤을 때 결합해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운 마음이 확 들고 내 미운 게 정당한 거구나. 였는데 그럼 이제 왜 바뀐 거냐? 그거를 이거를 뭔가 이제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예컨대 제가 뭐 국회 보좌관이거나 서울시 정책 보좌관이거나 그러니 하실 때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내가 책임 있는 자리 뭐 어느 순간에 어느 정부를 잡아서 내가 뭐 청와대에 어떤 한 자리를 한다든가 경제의 어떤 그 정책 실무 책임자가 되거나 그러려면은 실제로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좋게 하거나 그분들이 뭔가 불공정한 게 있으면 그 이제 존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이제 뭔가 정당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거를 디테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초지종을.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 정확한 뭐 원인 분석 또는 정확한 어떤 그 실태 분석 이런 거에 기반해야지만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건데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수출과 경제 성장의 관계,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 등등등을 일종의 이제 상대로 경제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프로님께서 윤리적 가치 판단과 경제학적 가치 판단을 구분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실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경제라는 게 잘 작동하는 경우는 경제가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 사례와 한국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잘 나가다가 뭔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계속 못 살고 있거나 그런 국제 비교라든가 역사적인 비교라든가 등등등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책들이라든가 보니까 내가 밉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었구나. 이게 경제 성장이나 등등의 원리가 부분적으로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쪽이 순수 정경유착이라 생각했는데 R&D 투자를 엄청 많이 했네. 우리나라 지금 R&D 투자 비율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랑 1, 2위를 다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대기업들이에요. R&D 투자 비율은 뭐 이후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정경유착만 뭔가 붙어먹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정경유착조차도 알고 봤더니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수령에 빠져서 자주국방이랑 방위산업이랑 연동돼서 한 거였네? 박정희가 뭔가 이렇게 자기 삥 뜯어가지고 정치 자금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동했네?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진실의 절반이었는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구나. 두 가지를 이게 섞어서 봐야 되겠네. 이쪽은 이쪽의 진실의 절반, 이쪽도 한 진실의 절반. 근데 이 사람 말은 이 사람대로 맞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대로 맞는데 둘이 이제 거의 약간 좀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이제 거의 뭐 이쪽은 이쪽 말 전혀 안 듣고 이쪽은 또 이쪽 말 전혀 안 듣는데 그러면 뭐 근거 있게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계속 싸우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아주 소신껏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건 좀 이제 고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불필요한 싸움을 좀 줄이고 약간 생산적 싸움으로 좀 부분적으로 좀 넘길 수 있겠다. 그런 게 이제 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책도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그런 문제 그런 일을 네. 하시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그냥 우리 둘이 잡담한 걸로. 네네. 네, 뭐 내용과 특별히 낙수 효과도 별 관계는 없고요. 네. 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아주 사소한 뭐 한두 사례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수 효과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명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대한민국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낙수 효과에 관한 한 그 선입견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주셨네요. 예,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영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까? 다 이런 것 네, 몇 번 더 하게 될 것 다음 시간에 같습니다. 또 네. 이런 불온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겁니까? 네, 몇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들어보고 뭐 판단은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